네, 이번 시간은 감가상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100페이지 보시면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죠. 자, 이러한 감가상각은 우리가 비용을 인식하는 그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비용을 인식할 때는 기준이 있었죠. 어떤 기준이냐면 해당하는 수익에 대응해서 인식해라 라는 것이 바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었잖아요. 어쨌든 그런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감가상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의 내용연수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자산을 구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만약에 구입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건물을 우리가 영원히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뭐 10년간 쓸 수 있는 건물이다라고 했을 때 10년이 바로 그 건물의 내용연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체계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 동안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산을 구입하면 그 자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익이 창출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기간을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회계 처리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2018년 1월 2일 날 건물을 구입하고, 자, 우리가 건물을 구입했죠? 자산을 구입한 거예요. 자, 그리고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나요? 이때 우리가 구입 시점에 차변에 건물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우리가 자산을 인식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사서 그 건물에 우리가 입주를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했다라고 했을 때 이 건물에 대한 비용도 같이 배분해서 인식을 하는 과정인데 그 방법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직접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말 그대로 해당하는 자산을 직접 차감시켜 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 2018년 12월 31일, 자, 이제 기말이 됐어요. 우리가 건물은 기초에 샀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기말이 됐을 때 이제 우리는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10만 원을 계상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요 감가상각비, 즉 건물에 대한 비용을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직접법에 의해서는 우리가 말 그대로 건물이라는 자산을 직접 감소해주는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변에 건물이라는 자산이 직접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만큼 10만 원 대변에 건물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변은 우리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의 발생이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10만 원 이렇게 오게 되는 게 직접법이고요. 자, 간접법은 여기 감가상각비 10만 원 계산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게 이 건물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직접 차감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따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재무상태표상에 우리가 자산에 건물이 있죠. 재무상태표라고 보면 우리가 차변에 건물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만큼 오게 되겠죠. 오게 됐을 때 우리가 바로 여기에 딸려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바로 밑에 붙여서 건물에 마이너스 계정 성격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건물에
지금 현재 감가상각비를 하고 난 금액은 9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이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이거는 해당하는 자산의 마이너스, 즉 차감 성격인 계정을 우리가 따로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간접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걸 적용할 거냐면 바로 이 간접법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회계 기준에 적용이 되고 있고 우리 수업 목적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간접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감가상각을 이제 계산을 해라라고 하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는데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3가지 이상이 교재에 나와 있죠. 보시면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등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보다 사실은 더 많아요. 방법은 더 많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정액법 그리고 정률법 이 2가지가 우리 수업 목적상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개씩 볼게요. 자, 그래서 감가상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자, 한 개씩 보면 먼저 취득원가예요. 취득원가. 우리가 자산의 취득원가라고 예전에 배웠던 기억나시죠? 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우리가 산정을 했냐면 자산의 매입 금액 해당하는 자산의 그 자체 금액에 우리가 그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부대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취득 부대 비용까지 취득 원가에 가산시켜줬죠. 그래서 뭐 운송비라든지 뭐 취득 수수료 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취득 원가에 가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잔존 가치예요. 잔존 가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산을 샀어요. 뭐 기계를 샀어. 기계를 샀는데 그 기계 내용 연수가 예를 들어서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라고 했을 때 이제 5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기계 장치를 쓸 수가 없게 되는데 그 기계 장치를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고나라 같은 그런 중고 시장에 우리가 판매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10만 원이 바로 그 기계 장치의 잔존 가치가 되는 겁니다. 즉 내용 연수가 끝나는 시점에 처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예상 금액, 즉 중고로 우리가 팔았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잔존 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연수. 내용 연수는 우리가 여기 기계장치에서 5년을 얘기했던 게 바로 내용 연수죠. 해당하는 자산을 우리가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상 사용 기간이다 라는 것이 내용 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하는 그런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문제에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주어지는 걸 바탕으로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그러한 감가상각을 어떤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에요. 보시면 취득원가에서 우리가 취득원가 여기서 배웠던 거 있죠? 이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 그 금액을 대상으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히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성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정액법을 설정했다.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서 처음 우리가 적용한 게 정액법이다라고 했을 때 끝까지 정액법을 유지해야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그래서 한 번 선택하면 매 회계기간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해라 라는 것이 계속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액법인데요. 자, 정액법이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니까 잘 보시고요. 자, 정액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 회계기간에 동일한 금액. 자, 이게 포인트예요. 동일한 금액을 매 회계기간마다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는 게 바로 정액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느냐. 자, 수식이라고 나와 있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수식입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자, 우리가 이거 방금 봤던
건데 지금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해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 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방금 전에 봤죠? 자, 이게 바로 그대로 소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이 금액, 즉 감가상각 대상금액, 거기에 우리가 내용연수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내용연수분의 1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5년이다. 그러면 5분의 1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 대상금액에서 이렇게 내용연수분의 1을 곱해주는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계산이 굉장히 단순해요. 이거 식만 봐도 되게 단순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매회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회계 처리하기도 간편하다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취득 초기에 수익 창출 효과가 큰 것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합리적이지 않다. 자, 요게 단점인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자산을 처음으로 샀을 때는 굉장히 성능도 좋고 최신형이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조금 더 낡고 그 다음에 고장도 나고 그리고 더 나중에 다른 것들은 더 좋은 게 나오는데 이거는 약간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렇게 조금 수익 창출 효과가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런데 정액법은 항상 매 회계기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단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서 하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그 전에 유형자산을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이게 감가상각 요소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취득원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 필요했죠. 그리고 내용연수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미상각잔액, 자, 요거는 우리가 방금 봤던 식에서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액법과 관련이 없는 그런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직접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8년 12월 31일에 계산해야 할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해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죠. 자, 우리가 건물을 구입했는데 이거는 작년에 구입한 거예요. 2017년 1월 1일 날 건물을 500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면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건물이라는 자산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12월 31일 날에 건설 중인 자산이 500만 원이 있다. 그리고 완공 시까지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건물이라는 자산은 별개로 따로 있는 거고 그거와는 별개로 또 하나 건설 중인 자산이 있어요.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완공되기 전이니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을 할 수 없으면 그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즉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비용 또한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수익 창출도 없기 때문에 비용도 마찬가지로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이 나와 있죠. 정액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도 나와 있고 잔존가치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액법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그 방법을 적용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대상은 뭐예요? 이 두 개 중에서 이 건물 하나만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정액법. 자, 이거 감가상각비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우리가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 구하는 공식은 취득 원가에서 뭘 빼라? 잔존 가치. 거기에 우리가 내용 연수분의 1 해주면 된다고 배웠죠?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자, 취득원가가 우리가 건물 500만 원에 구입했으니까 50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얼마예요? 0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0. 그리고 여기에 내용연수가 10년이죠. 그래서 10분의 1.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내용연수까지 해서 얼마예요? 50만 원. 50만 원이 우리 감가상각 비금액이 나왔는데 지금 요거는 우리가 건물을 2017년 1월 1일 날 구입했기 때문에 자, 2017년 12월 31일 날 시점에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1차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는 2018년 12월 31일 감가상각비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나서 2018년 12월 31일 날도 2차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액법이기 때문에 정액법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매 회계기간마다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한다는 게 정액법이죠. 그래서 회계기간은 다르지만 정액법이라서 우리가 이 50만 원 그대로 2018년 기말에도 그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정답은 자,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정액법에 대한 거는 계산이 쉽고 그리고 우리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하는 방법은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 여러분 교재에 예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그렇게 표로 만들어진 예제를 여러분들이 보고서 이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률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정률법은 정액법이라는 조금 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보시면 정률법이라는 거는 매 회계기간 미삼각잔액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방금 봤던 정액법은 동일한 금액이었죠. 동일한 금액이었는데 정률법은 동일한 금액이 아니고 동일한 비율이라는 게 정액법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비율을 뭐라고 하냐면 감가상각률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문제에 주어지는 그런 자료가 되겠고 자, 그걸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라는 건데 자, 이제 수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감가상각비는 자, 미삼각잔액의 상각률을 곱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미삼각잔액이라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시죠? 자,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자, 미삼각잔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예요. 자, 우리가 정액법 배울 때는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해서 취득원가에서 마이너스 잔존가치를 뺐습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이 미삼각잔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직 상각하지 않은 잔액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 아직 상각하지 않은 금액, 즉 미상각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상각률, 이거는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각률을 곱하면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됩니다. 자, 이러한 정률법 있죠. 정률법은 자, 장점이 정액법과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정액법과 반대다. 장점은 초기에 수익 창출 효과가 크니까 그거를 잘 반영을 한다라는 것이 정률법의 장점이고 그 다음에 단점은 뭐예요? 정액법에 비해서 계산이 조금 복잡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정률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좀 더 풀어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다음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나타낸다. A, B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지금 정액법 그리고 정률법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고 수식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정액법은 쉬웠죠. 취득원가에서 뭘 빼라? 잔존가치. 자, A는 잔존가치. 그래서 잔존가치를 뺀다. 그러면 우리가 상각 대상 금액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내용요소를 나누는 것, 즉 곱하기 내용요소분의 1이죠. 똑같은 얘기죠. 자, 이게 바로 정액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뭘 빼는 건 똑같은데 뭘 뺀다? 자, 뭘 뺀다?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B는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 아직 상각하지 않은 금액, 미상각 잔액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B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식을 알고 있느냐 묻는 문제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건물과 관련된 자료고요. 2018년 12월 31일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 취득일이 나와 있죠. 취득일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취득일이 2017년 1월 1일이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는 2018년 기말 시점의 감가상각비를 구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 취득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줘야 돼요. 지금 2년이 지난 거죠. 2017년, 2018년 이렇게 2년이 지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취득가액이 나와 있어요. 800만 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구하는데 왜 취득세가 나왔을까요? 자, 우리가 취득원가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 즉 매입가액에 거기에 따른 취득 부대 비용도 더해줘야 그게 바로 취득원가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취득원가는 얼마다? 취득가액에 우리가 취득 부대 비용인 취득세를 더한 850만 원이 취득원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각률은 10%라고 나와 있죠. 자, 정률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정률법을 적용해서 직접 감가상각비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보시면 자, 일단 우리가 차근차근 해볼게요. 우리가 2017년 1월 1일 날 우리가 취득을 했어요. 건물을. 그러면 자, 2017년 12월 31일, 즉 2017년 기말 때 1차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 우리가 정률법이니까 어떻게 구했죠? 취득원가에서 마이너스 뭘 빼라?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라라고 했죠.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한 적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년도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0입니다. 우리 아직까지 감가상각 한 번도 계산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0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뭘 곱해라? 상각률을 곱해라. 그러면 10%죠. 자, 이거 계산하면 자, 85만 원. 85만 원이 자, 2017년 기말 시점에 계산을 한 감가상각비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1년이 지났죠. 2018년 12월 31일. 자, 드디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시점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취득원가부터 시작하는 건 똑같아요. 취득원가가 850만 원이었죠. 자, 여기서 시작하는 건 똑같은데, 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기말 시점에서 85만 원이라는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했었죠. 근데 우리가 요거 인식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을까요? 자, 요거를 우리가, 자, 차변에 감가상각비 85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가 간접법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서 85만 원을 이렇게 우리가 분계를 했을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있다? 85만 원이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인 85만 원을 이렇게 차감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정률법. 자, 상각률이 10%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10%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산을 하면 850만 원 마이너스 85만 원 곱하기 10% 계산하면 자, 정답이 56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했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감가상각에 대해서 지금까지 봤는데 모든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즉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 있는데, 자,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왜 안 했냐라고 하면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업활동에 창출하는 수익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감가상각비도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았어.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감가상각도 하지 마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거. 자, 예를 들어서 토지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토지 자체는 굉장히 영구적인 그런 자산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즉 토지는 가치가 감소하는 성격의 자산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가치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예로 나와 있죠. 토지는 가치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자,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자, 이거는 왜 감가상각을 안 하냐면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직 미완성된 자산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자, 이거는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산 거지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산 게 아니죠. 그래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뭐예요? 우리가 직접 판매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하는 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무조건 다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유형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1번 보시면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맞는 것 같고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볼게요. 다음 무게를 보면 자,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유형자산이라는 말 자체에서 보듯이 형태가 있으니까 유형자산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다. 자, 이게 틀린 거죠. 자, 우리가 방금 봤던 영업활동에 사용을 하지 않거나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그러한 자산들,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 등등등 그런 것도 유형자산이긴 한데 그거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보기 3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유형자산의 종류 중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만 모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쉬운 문제죠. 자, 1번.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지만 건물은 감가상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렸고요. 자, 토지랑 건설 중인 자산 둘 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감가상각에 대한 그런 부분을 봤고요. 정액법, 정률법,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할 줄 알아야 푸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들도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